독일의 전설 도플갱어 다들 아시죠?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죽는다는 도플갱어 괴담. 자, 그런데 용감하게도 자신의 도플갱어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찾아? 자, 지난해 비행기에서 우연히 도플갱어를 만난 영국 남자들의 사연은 유명하죠. 올해는 직업까지 똑같은 도플갱어가 발견돼 세계인을 소름 돋게 만들었는데요. 자, 지난 1월 영국의 코미디언 롭 윈스턴은 한 관객에게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도플갱어를 찾아가 그와 쌍둥이처럼 똑 닮은 코비를 만났는데요. 어머나. 아 잠깐만요. 쌍둥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형제. 생판 모르던 남입니다. 그 둘 다 M자형 탈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헤어스타일도 비슷해요. 심지어 직업도 같은 코미디언이었던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자, 독일로 유학 온 아일랜드 학생 코델리아 러버츠는 파티에서 자신과 똑같은 시아라 머피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똑같아. 자기가 사진 아니, 찍고 합성 조작 아니고요. 똑같기도 하지만 너무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아, 물론 헤어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피부 톤이 약간 자, 다른 눈썹 정도? 보시고요. 치열. 이들은 곧 어디든 붙어 다니는 단짝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들은 모두 도플갱어를 말수 만난 없네요. 뒤에도 멀쩡히 생존을 해서 이 저주는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걸 몸으로 입증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작정하고 도플갱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난해 영국의 얼굴책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 똑 닮은 도플갱어를 찾은 니암 기니 얘기는 유명하죠. 올해 니암 기니가 자신과 똑같은 세 번째 도플갱어를 찾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 바로 자신의 도플갱어를 찾아주는 트윈 스트레인 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인데요. 어머머. Lovely to meet you. 진짜 비슷하다. 물론 뭐 비슷한 화장과 똑같은 옷이나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목구비가 일단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지구 어딘가에 있을 나의 도플갱어를 찾아보고 싶으시다고요? 자, 먼저 일단 자신의 사진과 신체적 특징을 입력하시고요. 3.95달러 한화로 약 4,500원을 내면 6개월 동안 나의 도플갱어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나와 닮은 사람이 3명은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 재미로 한번 시도해볼 만하죠. 아니 뭐 사이트 그 가입 홍보 좀 하는 거예요? 아니 투자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궁금하잖아. 트윈 스트레인땡에 신청한 것도 아닌데 제가 전 기자의 도플갱어가 인도에 있다는 에?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와, 진짜 비슷하다. 아니 진짜 비슷하다. 그냥 말은 정말 만나고 싶어. 나 저런 표정 많이 근데 했거든요. 되게 비슷한데 저 사람은 멋있네요. 인도의 비자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여행객이 우연히 영화 포스터를 보고 전 기자 생각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인증샷을 저렇게 찍어왔다고 하는데 근데 전 기자 도플갱어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돈도 안 받고 다 찾아드렸어요. 4,500원 낸 적이 없는데요. 에이, 야, 안 닮았어, 안 닮았어. 브로마스 닮았어. 안 닮았어. 브로마스 페도라스는 똑같아요. 아유 뭐. 수신수는 워낙에 인정. 뭐. 네, 좀 네. 비슷해요. 예. 밑에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AOA 지민. 그 밑에는 김숙을 넣어야 돼요. 지민통에 가니까 김숙과 좀 닮은 한 가족이 되지. 예. 이유도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 기자의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1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지하철 1863년 1월 10일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영국의 한 지하철역 왜 이렇게 지하철이 늦게 오는 거야? 짜증나게 정말. 전역을 출발했다는 지하철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았고 사고라도 생긴 건가 싶어 모두 지하철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지하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타고 있던 기관사와 승객까지 전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차가 사라진 곳에서도 열차의 운행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주 후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 이번에 내실 분은 모니먼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열차의 문이 열리자 실종됐던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실종돼 10주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20분 전에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탔을 뿐인데요. 실제로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사건이며 지하철이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영국이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것이 1863년 1월 9일, 즉 지하철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날의 바로 전날인데 당시 지하철 운행을 하지도 않았으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대체 지하철은 10주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이번에는 인류의 끊이지 않는 관심사
지금 그곳에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가 있습니다.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2편 카메라에 포착된 시간 여행자들 편입니다. 1995년에 열렸던 마이크 타이슨의 권투 경기였습니다. 화면 왼쪽 뒤에 저 남자를 봐주세요. 누구요? 저 남자죠. 저 찍는 남자? 네, 1995년이라고요. 저런 게 없잖아.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1995년엔 전국적으로 삐삐가 유행이었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1995년도에 카메라 폰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1995년에 출시된 디지털 카메라 C모사의 어떤 모델과 비슷하다며 시간 여행자설을 일축하기도 했지만 딕하겠지. 다른 한쪽에서는 모양이 다르다며 시간 여행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1938년도에 찍힌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여성이죠. 어디?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뭐야? 통화하고 있다고? 어머. 전화 끊고 진짜 집어넣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고 딱 내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나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도 설명이 안 돼. 과학 좋아하시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봐요. 저는 저 물건이 전화기가 아니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근거들이 또 있고 앞에 계신 분도 손에 파우치 같은 걸 들고 파우치잖아. 저 사람은 저건 전화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파우치를 여기다 대고 뭐 연구입니까? 대부분 조작된 사진으로 생각하며 코웃음 치셨겠지만 합성은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간 여행자들인 걸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을 의미하는 전생.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십니까? 여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 소년 루크 루엘만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루크가 아니야. 내 이름은 파멜라야. 난 30살 여자고 흑인이야. 시카고에서 화재로 죽었어. 라고 말이죠. 물론 루크의 부모는 아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죠. 실제로 1993년 시카고의 팩스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루크가 늘 말했던 여성의 신원이 확인된 것이죠. 아, 얼굴 안 보면 안 돼?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 과연 흑인 여성 파멜라는 루크로 환생을 한 걸까요? 여기 또 더 놀라운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라이닝거는 비명을 지르며 잦은 악몽을 꾸더니 저는 불타는 비행기에 갇혀 있어요. 일본인에게 격추당하고 있어요. 콜세어는 이착륙을 할 때 타이어 펑크가 잘났어요. 등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자 아동 전생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원래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이고 나토마 베이에서 출격했던 조종사였으며 자신의 전투기는 콜세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인이었던 제임스 휴스턴이 자신의 아들로 환생했다는 것을 믿게 된 아버지는 제임스 휴스턴의 가족을 찾았고요. 제임스는 보자마자 누나 바론이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인 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영혼의 생존자 2차 세계대전 한 전투기 조종사의 환생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3입니까? 나는 읽으면서도 뒷골에 소름이 막... 나 지금 그래요. 그죠? 나 지금 그래요. 인정하죠? 아니, 기사의 어떤 재미와 몰입도 정말 인정합니다. 근데 네. 저는 환생을 안 믿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좋은 일이잖아요. 또 김소영을 만나나요? 다시 태어나도 김소영을 만나야죠. 오케이. 기사 하나 낚았다.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내가 이 프로에서 하는 일이 이거야. 이것만 하면 돼. 전설로만 남아있는 사라진 낙원 아틀란티스. 다들 아시죠? 보아 노래 아닌가요? 미안. 아틀란티스 소녀. 아, 네. 여기서 리액션 안 하면 또 불려가기 때문에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실제로요. 이 전설의 도시와 꼭 닮은 현실판 아틀란티스가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집트. 프랑스 해저 발굴팀은요, 지난 2000년 6월 3일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아부키르 해저에서요, 나폴레옹의 동방 진출을 좌절시킨 나일 해전의 유물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중 탐사 도중 미스터리한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오. 그곳에 적힌 글씨는 헤라클레이온.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 1500년 전 한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전설의 도시 헤라클레이온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저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 역사적인 발견에 이집트 정부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가세해 곧바로 유물 인양이 시작됐는데요. 대박이다. 대리석으로 만든 파라오의 머리, 스핑크스상,
비잔틴 제국 시대의 동전, 그리고 풍요의 여신 이시스의 석상 등 신비로우면서도 위용 있는 유물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도록 미스터리한 건 이 수많은 유물이 무려 1,500여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는 건데요. 이야, 와, 오. 그대로 있네. 보존 상태 죽인다. 기원전 7세기에 건설됐다고 알려진 이집트의 고대 도시 헤라클레이온.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저술과 신화로만 전해질 뿐 그 실체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발굴은 이집트의 또 다른 문명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완전 발굴까지는 무려 40년 이상 소요된다는데요. 과연 또 어떤 고대 미스터리가 우리들 앞에 펼쳐질까요? 1924년 10월 25일 남아프리카. 반은 곰 같고 반은 고래 같은 괴사체 발견. 2017년 미국 텍사스 시티 해변에서 큰 원기둥 모양 몸통에 눈 없는 괴사체 발견.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넘어 두려움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인 2018년 5월 11일 저녁 필리핀 중북부에 있는 민도르 섬에서 정말 끔찍한 괴사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샌앤토니오 해안가를 찾은 한 가족이 한가롭게 해변을 산책하던 그때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이 괴물이 뭐야? 해변 앞까지 떠밀려온 것은 거대한 털덩어리로 둘러싸여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사체. 길이는 무려 6m가량에 정말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쓰레기 폐기물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저런 사이즈는 아마 고래? 고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고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고래라고 하기에는 이제 눈이나 뼈 그렇지. 이런 골격이 전혀 없습니다. 필리핀 루손 섬에 위치한 수산자원국 관리관에 따르면 현재 괴사체 조직을 채취해 DNA 분석 연구소에 보낸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경부터 생물학자 이반 앤더슨은 해안에 떠밀려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기체를 일명 글롭스터로 통칭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괴사체에 출연해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불길한 일들이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그 조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왔는데 일부러 안 밝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라 밝히지 않고 깜짝 놀란 거야. 이럴 수가. 외계 침입이다 뭐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대단히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짙푸른 열대우림과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위대한 자연의 보고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 카메룬. 그런데 이곳 카메룬에서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치로 유명한 니오스 호수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악몽이 일어났습니다. 1986년 8월 21일 조지프 니콰는 저녁 시간대가 돼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숨통을 조여오는 무언가에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정신이 든 조지프 니관.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를 뒤덮은 심한 악취. 게다가 먼저 잠들었던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어머.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어젖힌 조지프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처참하게도 마을 곳곳에 사람과 가축의 사체가 널려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저거 봐요. 당시 사망한 주민들만 무려 1,746명. 거기에 가축은 무려 3,500마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갑자기 왜?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이유.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카메룬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골에서는 출혈뿐 아니라 신체적인 외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건 니오스 호수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니오스 마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의문사로 목숨을 잃은 이유. 바로 최대 1,6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마을 100km 근방까지 약 50m의 두께로 빼곡하게 들어찼던 건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화산 활동으로 갑자기 독성 가스가 방출된 것이 아닐까라며 추측했습니다. 실제 니오스 호수는 400여 년 전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럴듯한 추측 역시 다른 과학자들의 반박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작 하루 만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려면 거대한 지진을 동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지진을 느끼지 못했으며 지진 감지 장치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니오스 호수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모노운 호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카메룬 정부와 이스라엘이 비공개 폭탄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는데요. 아, 이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구나. 1,8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니오스 마을의 이산화탄소 미스터리. 호수의 정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나왔던 추측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저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리는 없고 미사일 뭐 이런 거 터뜨리거나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닌가. 컨스피러시라는 영화. 거기 보면 모든 건 사실은 배후가 있는 거예요. 아, 단정을 내리시네요. 네. 자,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듣고 사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러시아 사란스크의 10살짜리 소녀 나타샤 뎀키나. 뎀키나는 1997년 맹장 수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뎀키나에게 생긴 놀라운 능력. 저 엄마 몸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맹장 수술만 하고 왔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몸속에 장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하지만 말도 안 돼. 지금 그 반응처럼 처음엔 엄마도 딸아이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웃 남성의 장에서 뭔가를 발견한 뎀키나. 아저씨 장에 뭔가 주먹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양 아니야, 종양?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남성의 장에서 종양이 발견되고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암 역시. 진단을 받은 한 여성에겐 암이 아니라 작은 물집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알고 보니 정말 병원에서 암으로 오진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와. 이후 지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서 뎀키나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뎀키나의 명성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퍼졌고요. 말이 되나? 수많은 전문가와 방송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영국 대중일간지에서 뎀키나의 투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녀를 초청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뎀키나는 브라이오니 워든 기자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는데요. 척추 아래쪽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뼈하고 무릎에 뭔가 좀 박혀 있네요. 워든 기자는 실제로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4개의 척추 골절과 신경 손상 그리고 무릎 아래 뼈와 두 종아리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보인다는 얘기야? 검증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후 뎀키나는요 모스크바 진단센터 TSSD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스터리입니다. 모스크바 진단센터가 사정상 문을 닫은 이후로 그녀는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당시 뎀키나의 가족들이 숨기려 했던 뎀키나의 능력이 공공재산이 됐고 기자들은 우리를 조롱했다! 라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요. 사람들은 뎀키나가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2012년 1월) 미국의 한 거대 익명 커뮤니티 초자연 현상 게시판에요. 텍스트가 담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자, 우리는 고도로 지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회자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3301의 첫 번째 관문 문제입니다. 저 이미지 자체 안에 텍스트도 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북미 네티즌들은 그들의 심벌인 매미 그림을 보고요. 영어로 매미, 그러니까 시카에다를 붙여 시카다 3301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겼지만요. 그러나 바로 몇 분 뒤 나 암호를 풀었어. 저도 풀었어요. 하며 나타나게 된 거죠. 우와. 자, 이렇게 실제로 시카다 3301이 낸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점점 이 단체에 대해 관심이 마구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지? 자, 문제를 푼 이들이 말한 문제 해독 방법 살짝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문제를 시작으로 이걸 풀면요.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숫자네요. 어머, 뭐야. 자, 암호를 푸는 문제는 웹상에 프로그래밍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세계 또 여러 장소 곳곳에 QR코드가 찍힌 종이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와, 어디서요? 2012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발견된 QR코드 종이. 자, 보시면 저 QR코드를 인식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푼 이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시카다 3301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 그리고 그 암호의 끝이 무엇인지 더 큰 미스터리에 휩싸였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에도 시카다 3301의 미스터리한 문제들이 퍼지자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인 W신문사에선 이 단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괴이하고 미해결된 미스터리 탑5로 선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카다 3301. 그들의 정체를 두고 CIA나 MI6 같은 국가 첩보기관의 요원 모집 시험 문제일 거야. 아니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비밀 결사일 거야. 정부나 비밀단체에서 암호 해독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유행어 예감인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장안의 화제가 되겠는데요, 이 네. 자, 실제로 2013년 영국 정보기관 GCHQ에서는 Can You Find It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 도발적이다. 그들이 낸 암호 해독을 모두 푼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오. 자, 구글도 2004년도에 비슷한 수수께끼 광고판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시카다 3301의 존재.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오.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신이 첫 번째 공개된 암호를 푼 최종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마르쿠스 워너가 2015년도에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비밀단체인 시카다 3301에 대해 밝힌 거죠. 암호화된 사이트에서 첫 암호를 푼 20명의 승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3301 대표자들도 몇 명 만나기도 했고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2012년 15살에 첫 번째 암호를 모두 풀었고 그 뒤에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긴 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로 암호화된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해 3301의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3301은 정보와 익명성의 자유를 함께 나눌 동지를 선발하고 그들과 감시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해질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소수의 문제 통과자들은 시카다 3301과 뜻이 맞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은 과해되어서 암호화된 사이트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쿠스 워너의 친구도 두 번째 관문의 암호를 모두 풀었는데 2017년 4월경 시카다 3301에게서 받은 한 통의 메일에선 Be patient, 인내심을 갖길이란 메시지뿐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3년 5월 미국의 한 채널에서 사람들의 상상 속 신비의 존재 인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자,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미 정부가 인어의 존재를 알고 인어를 부검한 사실 등을 은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부검까지 해요? 다큐 내용이 되게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인어 인재를 확인하려고. 네네. 와. 자, 그런데요.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영상 하나가 누리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뭐야? 뭔데? 자, 누구야? 보셨죠? 뭔가가 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한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 이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바위의 생명을 보고 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미지의 생명체가 카메라 쪽을 돌아보며 물에 뛰어들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요. 자, 이 영상이 방송된 뒤 인어 추정 생명체 포착, 듀공인가 인어인가 라는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사실 인어라고 그 의심되는 게 그 듀공이잖아요. 되게 인어랑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실루엣이 비슷하게 생긴. 근데 여기는 지금 머리카락 같은 게 달렸잖아요. 맞아요.
결국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담당 PD였던 찰리 폴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영상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아, 뭐야? 조작이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연기자와 함께 촬영을 한 영상이었는데요. 인어가 실제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제작이 된 거였죠. 실제로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이 프로그램은 허구라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이 자막을 보지 못한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워낙 논란이 거세다 보니 미 해양대기청에서도 지금까지 인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도 아니다, 진실은 따로 있을 거다라며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2007년 2월) 영국 더비셔주 30대 남성 댄은 로마 시대의 한 유적지 근처에서 강아지 워커와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강아지가 갑자기 한 무덤에 다가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 워커 왜 그래? 잠깐, 저게 뭐야? 유골인가?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니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요. 들여다봤더니 정말 그 사이에서 유골로 보이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유골의 모양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뭐야 이게?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모양 자체가 약간 미라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 날개가 있네. 날개가 있잖아. 아, 저 이파리가 아니라 날개예요. 날개. 댄이 발견한 유골은 미라처럼 보였는데 무엇보다 크기가 약 20cm로 아주 작고 날개가 달려 있어서 마치 동화 속 요정처럼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미라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이후 인류학자와 법의학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인간과 신체 구조가 비슷하고 뼈가 새처럼 가볍군요. 400년 된 미라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들은 댄. 인류 역사를 뒤흔들 요정 미라의 유골을 발견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는데요. 사람들도 난생 처음 보는 미지의 생명체에 역시나 큰 관심을 쏟았고요. 댄이 올린 사진과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약 2만 뷰를 기록. 아니 근데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과학자들도 일단 400년은 컨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작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과학자가 인정했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요정 미라의 존재가 밝혀진 뒤 또다시 충격 발표가 있었으니 이 사실은 뭐냐? 약 2달 뒤인 4월 1일 영국 BBC에서 만우절 장난으로 밝혀진 요정 미라 아주. 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4월 해필 또 4월 1일이네. 아. 근데 장난치고는 너무 고퀄로 만들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요정 미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술용 소품 제작자였던 댄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짜 소품. 그런데요, 댄이 직접 거짓말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거 과연 거짓말일까? 정부의 압력 때문에 말을 바꾼 것 같다 라며 의도치 않은 음모론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도 술주에 있는 한 마을, 칸디도 고도이. 이 마을에 들어서면요, 이런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칸디도 고도이, 쌍둥이의 땅. 쌍둥이의 땅은 뭐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자, 쌍둥이의 땅. 말 그대로 쌍둥이가 많은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이 따로 있습니까? 야, 그거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독일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인데요. 칸디도 고도이에서는요, 1959년부터 2014년까지 태어난 아이 중 무려 35%가 쌍둥이. 마을 주민 약 6,600명 중 700명이 쌍둥이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이주해서 모인 게 아니고 네. 그 마을에 쌍둥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원래 쌍둥이가 일반적으로 뭐 2%인가 3%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확률이 낮죠. 야, 그런데 이 마을에 유독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DNA 검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칸디도 고도이 마을에서 유독 쌍둥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썰로는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특정 성분이 있다.
핵에너지의 영향이다 등 근거 없는 추측들만이 무성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의 짓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외계인이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추측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생각한 주장이 하나 있었으니 이 마을이 쌍둥이 마을이 된 배경에는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장교 요제프 맹겔레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며 유대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해 일명 죽음의 천사로 불리던 맹겔레. 우수한 혈통에 완벽한 인종을 만들도록 해. 생전의 맹겔레는 히틀러로부터 나치 독일을 위한 완벽한 인종을 만들라는 임무를 받고 히틀러가 규정한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순수 독일 혈통 아리아인 출산을 장려하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쌍둥이 출산 방법을 연구했던 맹겔레가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 칸디도 고도의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쌍둥이 실험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아니 브라질에 숨어 살았으니까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한데 그렇죠. 야 이게 나치의 악행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으니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하지만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맹겔레가 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 이미 칸디도 고도의 마을의 쌍둥이 출산율이 높았다라고 하면서 논란은 좀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뭘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수많은 추측들만 난무하는 가운데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쌍둥이 마을의 미스터리. 이곳에 얽힌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번엔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다 못해 아주 광분했던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약간 만리장성 같은데요. 이렇게 길게 그렇죠? 그렇죠. 성곽 같은 거를 만들어놨네요. 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발견. 이 미지의 돌 건축물은 2009년 고고학자 로버트 메이슨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약 4,500년 전 빈틈없이 정교한 기술로 건축해 세계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인 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고대 문명을 시사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돌 건축물 인근에 있는 유일한 건물, 현재 수도승이 머물고 있는 마르무사 수도원이 있는데요. 와. 자, 이 수도원은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건축물 작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고학자 메이슨 연구팀이 수도원과 돌 건축물의 암석 조각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지의 돌 건축물이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미스터리한 돌 건축물에서 거대한 돌을 둥글게 줄지어 배치한 환상 열석과 석기 조각들도 발견이 됐는데 이건 최대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역사적으로는 큰 발견이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은 미스테리한 환상 열석이 또다시 발견됐기 때문에 시리아의 스톤헨지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현재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시기만 10,000년 전으로 추정될 뿐 누가 왜 이 돌 건축물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러시아 포바로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단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암호로 된 난수 방송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자, 대체 무슨 방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모르스 부호인가? 저게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매일? 계속 매일 실수한 저렇게만 나왔다고요? 자,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의문의 버저음. 이 소리는 1분에 약 25번씩 24시간 내내 송출됩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어디서 왜 이 버저음을 송출하는 것인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의문의 난수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난수 방송이 시작된 지 약 27년 뒤인 1997년 12월 24일 난수 방송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방송을 잘 들어보면요. 남자는 우베베 76이라고 하더니 러시아어로 의문의 메시지를 나열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려나?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일단 나열된 걸 보니까 뭐 약간 암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는 상황. 그런데 2014년에 한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서부군구사령부의 전략명령송신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략명령송신소는 러시아 서부군구사령부의 메시지를 하급 부대로 전파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는 방송국인데요. 군대 암호 맞네요. 그렇네. 맞잖아. 그렇죠. 이곳과 관련이 있다고 한 이유는 네. 이 송신소의 코드 네임이 우지베 76이라고 합니다. 난수 방송에서 들린 우베베 76과 흡사하죠. 그러네요. 야, 이게 뭐죠? 정말로 약간 관련이 있는 건가요? 2010년에 러시아군의 편제 개편으로 이 포바로버 지역에 위치한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이때 밀리터리 애호가가 폐쇄된 송신소를 탐방하다가 버려진 기밀 문서를 보고 코드네임을 밝혀낸 건데 딱 거기까지죠. 어떤 연관성이 더 밝혀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분명 포바로버의 송신소는 2010년에 폐쇄됐는데 문제의 난수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폐쇄가 됐다며. 뭐야? 월칸? Алло, тебя не слышу. Да я не знаю, что только что. Я вас слышу, кто там сегодня? 아니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려? 2014년 2월 12일에 송출된 이 방송에서는 벌컨, 즉 화산이라는 새로운 코드네임이 들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화산이라는 단어가 러시아 서부군구 소속인 중앙통제센터를 지칭하는 코드네임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목적, 방송 유출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2일 아일랜드 남서부 코크에 위치한 한 중학교. 1828년 지어진 이 오래된 학교의 공식 너튜브 채널에 게재된 미스터리 한 영상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새벽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사물함 문이 열리고 갑자기 종이와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뭐야? 아일랜드의 한 중학교 CCTV에 담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에이, 학생들이 장난친 거 아니야?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 나요? 누리꾼들의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 케빈 베리는요. 절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심지어 한 교사가 학교에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이 복도를 지날 때 허공을 향해 계속 짖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 있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막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강아지가 눈치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해당 중학교 너튜브에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보시죠. 누가 뭘 던졌어? 그냥 떨어졌는데 물건이? 아니 자, 근데 믿기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너무 믿기질 않아. 자, 일각에서는요. 이 학교가 위치한 코크가 20세기 초 아일랜드 게릴라와 영국군이 싸운 독립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얘기하며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혼령이 모여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와, 귀신이구나. 과거 이 학교 터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중국 베이징행 MH370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38분 뒤인 오전 1시 19분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Good night, Malaysian 370. 말레이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을 주고받은 지 2분 뒤인 1시 21분
여객기의 무선 응답기가 꺼졌고요. 곧 레이더망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항공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했던 건 여객기 실종 16일 뒤인 3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Was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west of Perth.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실종된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 인근 인도양 해상이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거라면서요? 그럼 인도양은 완전 방향이 반대인데 왜 글로 갔대요? 이후에 사라진 MH370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하이제킹. 실종 당시 탑승객 중 2사람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두 테러범이 기장을 협박해서 무선 응답기를 끈 뒤 항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 미립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제킹이라면 테러범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추측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MH370의 기장 아흐마드 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 컴퓨터에서 인도양의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당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신변을 비관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MH370은 기장과 부기장 2인 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살 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썰이야 진짜 얼마든지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5년 7월 29일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서 그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MH370의 보조 날개가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지만요.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 날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했고요. 사고의 핵심 단서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2018년 7월 30일 정확한 추락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이 미스터리의 해답은 인도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이스다렌 계곡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사망한 뒤 화장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져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던 거죠. 아우,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보면 뭐 원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뭐 금전적 문제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당시 일명 이스다렌의 여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검 결과 무려 50여 개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래도 억지로 먹이고 또 그럴 수 불을 있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수사가 더 진행되고 좀 증거가 더 나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시신은 심각하게 불에 타 신원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 경찰들의 유일한 희망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보석과 시계, 사망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 등의 유류품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발견된 모든 의류의 라벨이 전부 제거된 상태. 게다가 다른 유류품들 역시 상표와 로고 등이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살은 아니네. 특이한 옷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샀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옷이 만들어진 시기나 장소 이런 건 대충 추정이 가능하니까 이 브랜드가 있고 그 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가 난항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베르겐의 한 기차역 물품 보관소에서 2개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안경에서 사망자와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면서 가방이 이스타렌의 여인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건가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의 가방이라고 하기엔 가방 속에서 여러 종류의 가발이 발견. 마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려던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여인의 꽃이었다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저렇게 했을까? 신분을 숨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문득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스파이 아닌가 싶어요. 오. 정보국에 있는 직원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될 이유도 많은 거죠.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투숙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크인 당시 그녀가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스파입니까? 여권이요. 네. 그러나 거봐. 이 역시 위조된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소 8개의 가명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국인 것 같아요. 스파이네, 스파이. 네. 이번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노르웨이에서 25년 전 사건이 재현된 듯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95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2805호 손님이 며칠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자 호텔 경비원이 2805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온 총소리.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면 살인사건인가요? 근데 살인사건이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총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범인이 일단 안에 있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2805호의 투숙객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자, 정황상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자꾸 합리적 의심, 그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전을 짠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밀실 트릭이나 이런 거 쓸 수도 그렇죠. 있잖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타렌의 여인과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2805호의 여인 역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타렌의 여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면 일단 뭐 서명이랄지 이런 거라도 개인정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필적. 그렇죠. 체크인 당시 사용했던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은 가명. 그리고 사후 부검과 조사를 통해 그녀가 기록한 나이와 주소, 회사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손에 발사흔이 남거나 피가 묻어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은 천장까지 피가 튈 만큼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깨끗했던 겁니다. 자, 이 기묘하리만큼 비슷한 두 여인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이 정체불명의 두 여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되게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은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6번째 총알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거를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처제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증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 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검사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멀리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 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로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뭐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1977년 4월 13일 캐나다 알버타주 토필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부부. 청소 도중 우연히 정화조 속을 들여다본 아내의 눈에 띈 것은 노란 시트로 감싸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신들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염장치로 불태워진 흔적을 발견. 심지어 주요 부위까지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줬다는 거는 역시 또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집중.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인지 1976년에서 77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 시신의 치아에서 치과 치료의 흔적을 발견. 경찰은 그의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알버타주 내 약 800개의 치과의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 미상의 남성을 지칭하는 샘, 일명 정화조의 샘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한 무연고 묘지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신원이라도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화조의 샘이 발견된 지 2년 뒤. 제가 샘의 얼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원된 샘의 얼굴은 기존에 추정했던 백인 남성이 아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수사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잔혹한 모습으로 정화조에 유기됐던 걸까요? 1981년 일본 전역을 들끓게 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범행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때는 1982년 6월 2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여성 A씨는 집으로 귀가를 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함께 동아리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먼저 귀가했던 동생 B씨가 부엌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동생 B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에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크게 다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했고요. 그렇게 수사 범위를 좁혀가던 중 한 사람을 유력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 남자 쿠스카케였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발견한 채모를 분석한 결과 쿠스카케 채모와 일치했던 건데요. 뭐야? 게다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피해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쿠스카케 역시 B형이었습니다. 근데 침입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평소 알던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냥 문 열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항의 흔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경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1982년 1월 쿠스카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 그를 추궁한 결과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는데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경찰이 저한테 약물을 먹이고 신문했어요. 쿠스카케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최면성 약물을 투여하고 신문을 진행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저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억지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네, 경찰이. 그렇습니다. 일 편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 자백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증거가 없죠. 쿠스카케 변호사는 그의 자백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1989년 3월 1심에서 쿠스카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에 쿠스카케는 즉각 항소,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로 약 15.6cm 길이의 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건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 쿠스카케의 가장 긴 머리카락의 길이는 약 7cm. 게다가 채모를 감정한 결과 채모 주인은 O형으로 밝혀집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범인이 아닌 건데.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얘기네요. 쿠스카케가 아니면 누가 범인이라는 거죠? 누구지? 결국 법원은 1995년 6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쿠스카케에게 무죄를 선고. 그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권,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 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 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 씨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바로 이 집의 지하 와인 창고에서 램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 애기 벌써 죽었네. 뭐야? 와, 이미 그렇게 해놓고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아,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랬습니까?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 때는 1995년 7월 30일 저녁. 일본 도쿄 파치오지의 한 슈퍼마켓에서 40대 여성 직원 이나가키 노리코와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직원들은 왜 죽인 거며 한 명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걸 목격하면서 증인이 될까 봐 우발적으로 2명을 더 계획이 없었던 살인을 증인을 없애려고? 자, 경찰 역시 강도가 아닌 원한 살인을 의심했는데요. 당시 10대 여성 2명은 머리에 한 발씩 총상을 입고 사망했지만요. 직원 노리코는 머리에 2발이나 총상을 입었고요. 잠깐만요. 야, 근데 일본이잖아. 일본이 총이 금지된 나라? 저 나라가 총기 살인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총구한 거죠? 자, 경찰 역시 범행 도구인 총에 주목. 조사 결과 범행 도구를 필리핀제 389경 리볼버로 추측을 했고요. 성능이 좋지 않은 총으로 피해자들을 명중시킨 것으로 보아 범인이 평소 총기 사용에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까지 좀 좁혀진다면 용의자가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노리코의 자택에서 어떤 남성이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발견. 평소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리코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수상히 여겨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아니, 난 범인이 아니에요. 그때 친구랑 식사 중이었다고요. 야, 이렇게 되면 동기도 모르고 범인도 이제 오리무중이고. 그렇죠. 완전히 미궁인데요. 자,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무려 19만 명의 인력을 투입. 여러 인물이 용의 선상에 올라 지문과 DNA 조사를 했지만요. 범인 검거에 실패. 아직도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대체 왜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은 26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 졸라 죽였고 본론유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맹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마귀였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에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맹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끝내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82년 9월 29일) 약 3일 남짓한 사이에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이제 시카고에 산다는 거죠. 연쇄살인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연쇄살인이어도 보통 그럼 피해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BI의 조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들의 공통점, 바로 사망한 사람들 모두 유명 제약회사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어? 자,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에서 치사량의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청산가리 검출. 뭐야? 즉, 피해자들은 모두 독극물이 된 진통제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사인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BI는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들이 구매한 진통제의 공급 경로를 역추적. 하지만 진통제를 만든 제조 공장, 포장 용기 업체, 상점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만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아마 진열대에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러겠네. 그 진열대에 있는 아무 용기에다가나 그냥 그러니까 원한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그렇죠. 아무나 걸려라. 얼마 후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은 100만 달러를 보내. 약을 제조한 제이사 앞으로 한 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 지문 감식 결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30대 남성 제임스 루이스였습니다. 제약회사를 협박하려고 이렇게 있구만. 그 이제 사건 실마리 다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는 너무 확실한 건데. 자, 그런데 용의자 루이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자신이 독극물 테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난 사건 당시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에겐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지금까지도 독극물 진통제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